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북한 목선이 우리 경계망을 뚫고 삼척함까지 들어온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형 목선 상황을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겠습니다. 군은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제기된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 보고나 은폐 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한 군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들어보셨습니다. 군은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책임져야 할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와 추가된 내용들이 조금 있다면 그 허위 보고 또 은폐된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겠다라는 부분도 좀 추가가 됐습니다. 예, 자. 지금 이 북한 어선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도 일제히 군의 경계 실패를 질타하면서 엄중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9.19 남북 군사 합의 폐기와 국방부 장관 해임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과도한 주장이라면서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가 모두 군의 잘못을 꼬집긴 한데 시각차가 좀 느껴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동해를 종단해서 우리 땅을 밟을 때까지 군에 아무 제지도 없었던 점에 대해서 여야 모두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사태는 군의 경계작전 실패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면서 정부와 당정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군도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9.19 남북 군사 합의와 이번 사태를 연계하는 건 번지수가 잘못된 진단이라면서 진전된 남북 관계를 훼손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SNS를 통해 명백한 경계 실패로 어선에 무장 공비가 탔다면 어쩔 뻔했냐면서 군 당국이 사태를 덮고 무능을 숨기기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한 건 용서받지 못할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국방 무력화와 안보 파기로 안보 해이를 불러왔다면서 9.19 군사 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부터 해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도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드려 깊게 사과한다면서 관련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 명백해지면서 이번 사태와 나아가 대북 정책 전반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욱 격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죠.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어 온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평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평가 결과는 79.61점으로 기준점 80점에서 0.39점 미달됐는데요. 지금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작이 됐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4월 15일에 학교를 방문하여 현장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학교 만족도 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법으로 조사하여 5월 17일에 우리교육청에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 80점 미만인 총 79.61점을 얻었습니다.
군산중앙구의 경우 학령 인구 감소와 군산 지역 경제의 악화로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학교 법인 강동학원에서 2019년 6월 14일에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6월 19일에 이 두 학교에 대한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전북지역 자사고인 상산구는 운영 성과 평가 결과 79.61점을 얻어 지정 취소 기준점 미만으로, 군산중앙고는 학교법인 강동학원의 지정 취소 신청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학교에 대한 향후 일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 주재자가 7월 초에 청문을 실시하고 7월 중순경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은 후에 8월 초 고입 전형 기본 계획을 수정하고 9월 중순경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 요강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 상산구 운영 성과 평가 결과와 군산중앙고 일반고 전환 신청에 따른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향후 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들어보셨습니다. 79.61점. 지금 80점이 커트라인인데 0.39점이 모자란 이런 점수가 나온 겁니다. 일단 80점은 조금 다른 시도 그 교육청보다는 좀 높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평가 대상 고교가 속해 있는 시도교육청이 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요. 교육부 권고안이 80점이기 때문에 이 기준 자체가 10점 정도 높은 상황인데요. 79.61점. 아직 교육청 청문회라든가 교육부 장관 동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전북도 교육청의 기준점에 못 미쳤기 때문에 최종 지정 취소될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잠시 뒤면은 이제 상산고등학교 입장도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얘기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현장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방문길에 오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잠시 뒤에 평양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베이징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성홍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시 주석이 전용기 편으로 출발했으면 곧 평양에 도착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오늘 오전 10시 조금 넘어서 베이징에서 전용기 편으로 출발했습니다. 평양까지는 1시간 남짓 걸리기 때문에 이제 잠시 뒤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시 주석이 평양에 도착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에서 영접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의 이번 북한 방문에 펑리위안 여사도 동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박 2일이라는 짧은 일정을 감안해서 시 주석은 오늘 오전부터 북한 방문 일정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의 북한 방문에는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 또 왕이 외교부장,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정협, 또 국무원의 경제부처 관련 인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 주석의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도 이번 방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5차 북중 정상회담은 방북 첫날인 오늘 오후에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담에서는 수교 70주년을 맞아 북중 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키는 방안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재개와 관련해서 새로운 제안이 나올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05년 10월 당시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 오늘 집권 후 첫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북한은 오늘자 노동신문에 시진핑 주석 관련 특집 기사를 내오면서 분위기를 띄웠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시작으로 숨가쁜 동북아 외교전 막이 올랐습니다. 자, 앞으로 정세 변화 전망해 보겠습니다. 홍혜연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함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시진핑 주석이 1시간 전쯤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양에 곧 도착할 예정이죠? 30분 내외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이제 네. 보내드릴 예정인데 전례처럼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순환공항에 나와서 영접을 하겠죠. 당연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또 펑리안 여사도 간다고 하니까 리설주 여사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예. 그리고 전례를 보면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할 땐 최소 3일씩 다 있었거든요. 예. 더 있은 사람도 있었고. 예. 그런데 이번에 1박 2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번에 국빈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의전이 뭐 아주 있는 한 최대의 의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렇다면은 순환공항에서 백화원 영빈관까지도 아마 카퍼레이드 같은 것도 하지 않을까. 제 그러니까 추측으로는 예, 아마 숙소도 백화원 영빈관이 될 가능성이 네, 높고. 백화원 영빈 문재인 대통령 머무셨던 작년 가을에. 예. 그러니까 1박 2일 동안 뭐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주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빈 방문치고는 좀 짧은 일정인데 그 1박 2일 동안 북한이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 것이다. 네. 이런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뭐 노동신문도 보면은 전면을 할애해서 네. 이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온다 이런 할애를 하면서 이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거든요. 그 시 주석이 누군가, 예. 또 그동안에 시 주석이 전반기 5년 동안 뭐 한 번도 오지 않았고 후반기 돼서 이제 겨우 이제 처음 방문하는 건데, 예. 과거에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집권한 지 뭐 1, 2년 내에 되게 왔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뭐 2기가 돼가지고 겨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시진핑 주석이 부주석 때 지금부터 10년 전에 부주석으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뭐 최고 지도자로서 가는 거는 지금 14년 만에, 그렇죠. 14년 만이기 때문에 이번에 방문은 무엇보다도 북중 간에는 시진핑 주석이 간 거는 2008년에 부주석 2008년, 신분으로 갔으니까 11년 만이고 11년 전이고.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방북을 하는 건 14년 만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후진타오가 2005년에 갔으니까 네. 14년 만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또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물론 작년부터 시작해서 4번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모든 성의를 다 아주 집중적으로 한 셈이고, 김정은 위원장으로 볼 때는 이게 자기만 이게 주체사상 하는 나라라는데 네. 4번씩이나 찾아갔는데 한 번도 안 왔으니까 이번에 온 거에 대해서 속으로 매우 이제 기뻐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한 일주일 전에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대외연락부에 그냥 대변인이 발표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장관이 직접 대외연락부장이 예. 직접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뭔가 짧은 시간이지만 최고의 격식을 갖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고, 또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했는데, 이거는 아마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선물로 보낸 그런 것이 아닌가. 예. 거기 뭐 중국 최고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네, 예. 과거에는 뭐 기고 연설 뭐 이런 식으로도 기고를 하긴 했다는데, 기고문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그 공식 국가 간의 정상적인 국가 간에 방문할 때 예절로서 예. 노동신문에다가 일면에 기고문 형태로 한 것도 김정은 위원장을 배려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과거에 시진핑 주석 시절 내내 좋은 시절만 있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주민들 중에는 중국에 대해서 반감 가진 사람도 꽤 있을 거란 예.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떠한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대대적으로 환영한다, 이런 뜻에서 노동신문에 아주 전면에 이렇게 그 환영하는 내용을, 또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도 이력을 자세히 소개하고 예. 그런 홍보 활동을 지금 하는 거죠. 네, 북한 주민들의 내부 반응도 지금 좀 생각하는 행보가 네.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 어쨌든 지금 5번째 만나는 거고요. 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오는 거는 또 굉장히 국빈 방문이기도 하고 북한 입장에서 환영할 일인데, 이게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박 2일 굉장히 일정이 네. 짧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좀 급하게 조율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기는 오는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한 번 가면 한 번 와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4번이나 갔는데 안 왔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좀 예. 북한 방문을 지연해 왔는데 이번에 가는 건데, 사실 이번에 오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지난 1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갔잖아요. 1월 초에 네. 신년사 발표하고 며칠 있다가 이제 갔는데,
이게 하노이 정상회담이 만약 성공했으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왔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예. 평양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비행기 타고 가든가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늦춰진 거고, 시진핑 주석은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와중에서 언젠가 한번 평양을 가긴 가야 되는데 언제가 좋을까 하다가 요번에 겸사겸사 북한 카드를 한번 활용해 보자. 예. 활용하는데도 이제 양면적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뭐 미국하고 대화나 남북 대화도 일치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평화의 사도로서 뭔가 북한을 국제사회로 다시 한번 끌어나오는 이런 촉진자 역할, 중재자 역할. 중국이 예. 촉진자 역할, 우리가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 예. 중국이 동북아 평화의 촉진자 역할을 하는 예.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다음 주면은 G20. 오사카에서 예. 트럼프를 만나는, 트럼프가 잔뜩 벼르고 있잖아요. 예. 시진핑 주석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시 주석이 나를 피하기 위해서 안 오면 무조건 관세 네. 매긴다. 이건 정말 이런 얘기를 국가 정상이 해도 되는 건지 정말 모르겠는데 네.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죠.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시진핑 주석은 실용주의적인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쨌든 대화를 잘해야 되니까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던 평화의 메시지를 가져가는 네. 동시에, 만약에 미국이 무역 전쟁에서 계속 중국을 괴롭히면, 소위 괴롭히면 북한 카드를 역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양면의 카드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시진핑 주석의 목적은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네. G20 트럼프 만나기 전에 이 무역 갈등 속에서 북한을 지렛대로 좀 활용하는 의도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뭔가 촉진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는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비핵화 협상이 어느 정도 물꼬를 틀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어떤 협상안을 가지고 또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을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오셔가지고 예. 우리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를 가져왔으니까 한번 봅시다라고 했는데, 뭐 거의 그 두 달 가까이 아무 말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또 다시 이 북구를 방문하시면서 또 다시 이제 한번 다시 만나자.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한중 간에 협력을 해서 시진핑 주석이 평양에 가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중 간에도 교류가 활발하게 물밑에서 예. 있어가지고 은근히 우리 정부가 시진핑 주석이 일본에 가기 전에 평양을 방문한 게 어떻겠냐고 떠봤고, 그리고 초청한 셈이죠. 그래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시진핑 주석이 가니까 우리의 그 운전자 역할이 크게 감소된다,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는 중재자 역할 또는 촉진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예.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모종의 변화된 메시지를 가지고 트럼프를 만나려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셨는데, 북한이 계속 이제 버티니까 북한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가 먼저 움직여야지 내가 먼저 움직일 수 없다. 따라서 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미국의 바꿔진 입장을 가져오면 그때 만납시다. 조금이라도 셈법을 조금이라도 네. 바꾼 뒤에. 그러니까 예. 김정은은 먼저 양보 안 하겠다는 아주 예. 그냥 배수진을 친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간다니까 이건 안 만나줄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중 간이 뭐 소위 혈맹이라고도 하고 뭐 아주 그 유일한 그 동맹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북한이 핵을 가지는 건 원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착각하기가 쉬운데, 중국은 뭐 북한하고 가까운 나라니까 핵을 가지면 좋아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길 바라고, 따라서 시진핑 주석은 어떻게든 북한이 자꾸 말썽을 피우면 그걸로 더 미국이 중국을 더 괴롭히니까 네. 말썽 피우지 말고 일단은 추가 도발하지 말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미국하고도 대화를 해서 풀어라. 그리고 네. 남북 간에도 정상회담도 하고 하는 것이 예. 중국의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러 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손해볼 일은 별로 없다. 단지 우리가 운전자 역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조금 못 보여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 진전이기 때문에 예. 북핵 문제 진전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좀 코리아 패싱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북미의 만남을 앞두고 사실 잘 안 될 때 남북 정상이 만나서 견의를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네. 시진핑 주석이 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네. 이런 얘기 같고요.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얘기 잠시 해주셨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기대감을 나타냈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조금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좀 가능성은 아직도 있는데 있다.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듯이 이거 모든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이다. 예. 지금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오늘 내일 만나서 얘기한 다음에 28, 29일 날 시진핑 주석이 문 대통령 만나서 브리핑할 테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문 대통령하고 다시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그러니까 시 주석이 김정은에게 하는 메시지는 크게 봐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추가 도발하면 정말 우리도 힘들다. 네. 일단은 평화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네.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변화된 메시지.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의 체면이 손상하니까 예. 시진핑 주석이 이걸 듣고 전달하는 형식으로 해서 북한의 변화된 입장을 전달하지만 북한의 체면은 살려주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한테는 거짓말 안 할 테니까 시 주석 말씀이 그런 거 보니까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정도의 태도를 갖고 있다면 미국도 좀 더 움직이겠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면은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할 이제 네. 아주 좋은 계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중재를 하려고 하면 네. 북한이든 미국이든 조금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중국이 어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지금 중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가게 되면 또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갈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어저께 그 노동신문에 게재된 거 보면 예. 북중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관계를 설계하자. 또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두 나라가 같이 원대한 계획을 같이 논의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진핑 주석이 동북아의 평화의 아주 촉진자이자 주도자로 나선 셈을 그걸 비췄어요. 따라서 시 주석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좀 만나가지고 예. 일단은 북중 관계를 많이 얘기하겠지만 북핵 문제를 얘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변화된 입장. 예. 그러니까 뭘 끌어내 어디까지 지금 끌어낼 거라고 보세요? 사실은 이제 예. 또 미국의 움직임도 봐야 되는데 스티브 예. 비건도 지금 우리는 유연한 입장을 가지려고 그런다. 또 협상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협상의 문을 예. 활짝 열고 유연한 태도를 가진다. 그리고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이러한 포괄적인 진전이 있어야 비핵화 문제가 해결된다고 예. 하는 북한의 입장을 이해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사실 그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 설치라든지 종전선언 같은 거는 이미 해줄 생각을 미국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뒤에 북한이 우리가 제재 해제에 너무 매달리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 그거 착각이다. 체제 안전 보장이 우선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해주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그 카드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북한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정도만 그 재개하도록 용인하면 이게 미국도 상당한 입장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거고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영변 이외의 시설도 신고하고 뭐 표기하라 이런 플러스 알파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결렬이 됐는데 하노이 네. 정상회담이 그런데 미국이 이런 태도를 비건의 입을 통해서 얘기가 되고 그리고 또 시 주석과 얘기를 하면서 시 주석은 그럴 거란 말이죠. 틀림없이 만약에 미국하고 대화가 트여서 비핵화의 진전이 있으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겠다. 예. 그 전에라도 지금 식량이 부족하다니까 우리도 5만 톤 줬지만 뭐 중국도 한 5만 톤이나 10만 톤 주겠다. 네. 비료도 주겠다. 그다음에 관광객들 대대적으로 보내겠다. 그러면 관광객 수입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안보리 제재안에도 그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숨통이 트이고 그 다음에 비핵화를 하면은 대대적으로 간다. 예. 그러기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체제 안전 보장도 미국한테 받고 예. 그 다음에 금강산 개성공단도 받고 북중 교역도 활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보리 제재만 추가적으로 해제만 얻어낸다면 북한으로서는 경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김정은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 어저께 트럼프가 올랜도에서
지금 대선 출마 선언했거든요. 예. 트럼프는 지금 대선 길로 가고 있어요. 따라서 북핵 문제에 조금 관심이 좀 소홀해질 거란 말이죠. 이런 차제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만약에 여기서 더 버티면 예. 트럼프는 역으로 대북 강경 기조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설득할 때 못 이기는 척하면서 조금의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 예. 북미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다. 뭔가 그렇게 봅니다.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는 그 로드맵을 좀 주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된 조치를 시진핑 주석이 끌어내면 사실 가장 좋은 건데 네. 미국이 지금 유화적인 메시지도 내놓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북한을 돕는 러시아 기업 제재를 또 간밤에 했거든요. 이 동시에 이런 두 가지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요. 네, 제재가 근데 재밌는 게 러시아를 제재했단 러시아를, 말이죠. 예. 중국을 한 건 아닙니다. 네. 경고성 메시지가 강하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비건 대표가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게 굉장히 큰 뉴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재무부가 제재를 하는 바람에 좀 가려진 측면은 예.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일종의 구두 경고다. 제가 볼 땐 그렇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겠지만 중국을 제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일정한 틀에서 선물을 마련하고 또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줄 수 있다는 거를 예. 마련하는 데는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좀 비건의 얘기가 좀 큰 뉴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조금 미국으로서는 지금 시진핑 주석의 행보를 조금 견제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예, 어쨌든 북한은 올 연말까지는 좀 기다려보겠다 이런 네. 상황인데요.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해서 이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그 좀 진전된 입장을 이끌어내는지 오늘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이징을 전용기 편으로 출발을 했고요. 아마 잠시 뒤면 순환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또 여러분께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정경두 국방장관의 사과도 보셨습니다만 지난 15일 삼척항에 북한 소형 어선이 도착하기까지 동해안의 해상 감시망이 뻥 뚫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북한 어선이 내려온 과정과 이에 대한 군의 설명 그리고 북한 선원의 귀순 과정 등 여전히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상황 들어보도록 하죠. 김세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예. 자, 우선 북한 소형 어선이 이렇게 우리 측으로 남하한 과정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삼척항에 도착한 북한 어선은 지난 9일 함경 북도에서 출항한 뒤 11일에서 12일 사이 동해 북방 한계선에서 다른 어선들과 합류했습니다. 위장 조업을 위해서였다는 게 군의 설명인데요. 해당 어선은 12일 밤 9시 동해 NLL을 넘어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4일 금요일 밤 9시쯤 삼척 앞 먼바다에서 엔진을 끄고 대기하다 이튿날 15일 해가 뜰 무렵 출발해 같은 날 아침 6시 20분쯤 삼척항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배 안에는 4명이 타고 있었고 지나가던 주민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동해는 뭐 육군은 육군대로, 해군은 해군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뭐 감시가 굉장히 삼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해 감시망이 완전히 뚫렸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군의 해명 방식도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어선은 무려 사흘 동안이나 동해안을 누비고 다닌 셈인데요. 군은 동해 NLL 인근에 오징어 조업 등을 이유로 북한 어선들이 원수선할 수 있다며 초계기와 작전 헬기, 함정 등 감시 전력을 증강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처음 발표할 당시 이 해상 감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어선이 남하할 동안 파도가 배후보다 높았고 해류에 따라 떠내려오면서 즉 표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아 레이더로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 또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YTN이 보도한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배는 표류를 한 것이 아니라 엔진 동력을 이용해 내려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표류로 인해 목선을 포착하는데 어려웠다는 군의 설명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 군은 배가 발견된 곳이 삼척항 인근이라고만 하고 부두에 배가 왔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었는데요. 이 때문에 군이 해상 경계망이 뚫린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을 축소, 은폐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어제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해상 경계에 실패했다고 시인하며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한 데 이어 오늘 오전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 의문점이 또 있습니다. 지금 4명이 왔는데 2명 또 돌아갔단 말이죠. 이런 의문점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선 북한 선원 4명 가운데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고 2명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올라갔습니다. 군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당초 어선이 귀순 의사를 가지고 남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2명의 귀순 동기를 보면 한 명은 가정 불화로 다른 한 명은 한국 영화를 보다 적발돼 처벌이 두려워 남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삼척항에 도착하기 전 울릉도 근처에 닻을 내렸는데 왜 삼척항으로 다시 향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북으로 올라간 2명의 경우 귀순할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함께 남하하며 삼척항까지 동행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동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 군은 북한 어선이 내려올 때 파도가 2m 이상 높아 레이더로 배를 포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지만 15일 삼척항에 도착할 무렵 이 기상청 자료를 보면 파도가 0.5m 내외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파악돼 날씨와 관련한 군의 설명 역시 신뢰성에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합참,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상경계작전 관련 부대를 대상으로 합동조사에 나섭니다. 이어 합동조사 결과가 나오면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조금 전 전북도 교육청이 상산고등학교에 대해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지금 상산고등학교 교장 같은 장소에서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그러면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의 입장을 먼저 발표를 해주시고 그다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산고등학교 교장 박사목입니다. 우선 제가 준비된 원고를 낭독해드리고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산고등학교는 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평가 결과 발표 내용이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이를 전면 거부함과 동시에 그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펼쳐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이번 전북교육청의 평가 결과는 그동안 상산고가 시종일관 주장해온 것처럼 자사고 평가라는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사고 평가의 통일성, 형평성, 공정성을 위해 공동으로 개발하여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평가 표준안에는 기준 점수가 70점으로 제시되어 있고 다른 시도교육청이 모두 이를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전북교육청만은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데 전북 소재 자사고인 상산고는 79.61을 받았는데도 그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과연 김성한 교육감식 형평성이요 공정성이라면 우리는 그 부당성을 만천하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초등등 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는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경과 규정을 두었고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에 보낸 지난 5년 동안 각종 공문서를 통해 매년 선발 비율을 상산고 자율에 맡겨왔음에도 평가 직전에 갑자기 10% 이상 선발 비율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여 부당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당성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우선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이번 전북교육청 평가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부적법한지 자명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등등 교육법 시행령 제91조 3의 제1항은 교육감은 정부의 재정 지원 받지 않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전입금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교육감은 5년마다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리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북교육청 평가에서 상산고등학교는 위의 지정 목적과 관련된 모든 지표에서 매우 우수 또는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그 근거로 상산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취소 절차를 발부해 하는데 어떤 근거로 그러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에 대해 청문을 거친 다음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학교는 청문 과정을 통해 이번 평가에 대한 불합리성, 부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그 후에 이어질 교육부 장관의 동의, 부동의 과정에서도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결여된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이고 부당한 평가의 문제점을 직접 부과할 것입니다. 초등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 3 제5항에 의하면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2011년 6월 7일, 2014년 12월 9일 일자 개정 이유와 2018년 7월 12일자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자사고 지정 기간 연장에 행사되는 교육감의 재량을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자사고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하려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부 장관이 이러한 입법 취지를 무시한 채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동조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네, 전주 상산고 박사목 교장의 반발 인터뷰 내용 들었습니다. 교육청 평가 결과가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에 어긋난다며 전면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 점수가 다른 지역은 70점인데 이 지역만, 전북교육청만 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앞으로 투쟁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네, 관련 소식 들은 대로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6달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성명에서 통화정책에 대해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는 기존 표현을 삭제해서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박희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현재 2.25에서 2.5%인 연방기금 금리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 등 9명이 금리 동결에 찬성표를 던졌고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12월 0.25%포인트 금리를 올린 뒤 6달째 동결됐습니다. 노동시장이 견고하고 경제활동이 완만히 상승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금리 동결 이유입니다. 연준은 그러나 성명에서 통화 정책에 대해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는 기존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확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파월 의장도 기준금리 동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통화 정책 완화 근거가 강해지고 있다며 추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YTN 박희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부산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인데요. 여야 사당에서 모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신시대 경제 감각이다. 일제강점기 당시의 차별 논리라는 비판부터 외국인 최저임금을 적게 주면은 한국 청년 일자리가 더 줄어든다. 이런 현실적인 지적도 있었습니다. 잠시 뒤 전국 대담 코너에서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